성수동의 낡은 빌라촌 골목 어귀. 시간의 흔적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시계 수리점은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도 고요한 섬처럼 존재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멈춰선 회중시계부터 태엽이 늘어진 뻐꾸기 시계까지 제각기 다른 사연을 품은 시계들이 낡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가게 안은 째깍거리는 시계들의 합창 대신 고요함과 함께 낡은 나무향, 그리고 세월의 덮개가 앉은 금속 특유의 쌉쌀한 냄새가 은은하게 감돌았다. 이지훈은 낡은 작업등 아래서 허리를 굽힌 채 작은 돋보기를 눈에 대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숙련된 외과 의사처럼 정교하게 움직이며 부서진 태엽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눈앞에 놓인 것은 1970년대에 생산된 낡은 손목시계였다. 미세한 나사 하나하나, 톱니바퀴의 정교한 물림까지 그의 시야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에게 시계는 단순한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았다. 멈춰버린 시계는 마치 심장이 멎은 존재처럼 느껴졌고, 지훈은 그 시계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자신의 소명처럼 여겼다. 지훈의 본명은 이서연이었다. 서연은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이었다. 수수하고 꾸밈없는 외모는 그녀의 조용한 삶을 대변하는 듯했다. 5년 전 남편 김민준이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삶은 멈춰버린 시계처럼 고요하고 단조롭게 흘러갔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8살 난 딸 유나와 남편의 이름 김민준, 그리고 시계술이라는 낡은 직업뿐이었다. 민준의 죽음은 서연의 가슴에 깊은 구멍을 남겼다. 그는 그녀의 첫사랑 박선우와 절친한 친구였고, 선우가 사라진 후 그녀의 곁을 지켜주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이제 그마저도 떠나버리자 서연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했다. 그녀는 그저 매일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늦은 밤 문을 닫으며 살아가는 기계처럼 변해갔다. 밤이 깊어지자 서연은 작업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목덜미가 뻐근했다. 창밖으로는 소나기가 요란하게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창문을 거세게 때리는 소리가 고요한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째깍, 째깍, 째깍. 그녀가 막 수리를 마친 회중시계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그녀는 탁상 달력에 표시된 날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민준의 기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한 사인조차 알 수 없었다.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결론 지었지만 서연은 무언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파헤칠 용기도 힘도 없었다.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였다. 그녀의 삶은 민준과 선우가 떠난 후 완전히 달라졌다. 대학 시절 서연에게 박선우는 세상의 전부였다. 그는 뛰어난 지능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함께라면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열정으로 빛났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어떤 연락도, 어떤 설명도 없이. 서연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다는 상실감에 빠져 허우적댈 때 김민준이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민준은 선우의 친구였고 그 누구보다 선우를 잘 이해했다. 그는 선우가 사라진 후에도 서연을 묵묵히 보살펴 주었고 결국 그녀는 민준의 진심에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결혼했다. 하지만 민준의 죽음은 다시 한번 그녀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서연은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유나뿐이었다. 유나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꿋꿋하게 살아가야 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어둠이 깔린 골목길을 걸었다. 빗방울은 여전히 가늘게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고 마음은 공허했다. 그때 그녀의 시야에 희미한 노란 불빛이 들어왔다. 골목 어귀, 재활용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낡은 탁상시계였다. 먼지에 뒤덮여 있었고 유리판은 깨져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버려진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지만 서연의 눈에는 달랐다. 그녀는 시계가 멈춰버린 시각, 마치 시간이 그대로 정지해버린 듯한 그 모습에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피곤했고 윤에게 빨리 저녁을 해주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저절로 멈춰 섰다. 그녀는 낡은 시계를 주워 들었다. 먼지를 털어내자 닳아버린 황동 테두리가 희미하게 빛났다. 시계 바늘은 오후 3시 15분을 가리키고 멈춰 있었다. 그녀는 시계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이 작은 시계가 그녀의 고달픈 일상에 어떤 의미를 더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시계를 버려두고 갈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작은 구원 행위였고 그녀의 내면에 아직 살아있는 따뜻한 마음의 증거였다. 닳고 낡았지만 여전히 숨겨진 가치를 알아보는 그녀의 섬세한 감각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 시계를 수리하고 싶었다. 죽은 시간을 다시 살려내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유나를 깨우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유나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서연은 유나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부엌으로 향했다. 간단하게 저녁을 차려 먹고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아까 주워온 시계를 꺼냈다. 낡은 시계를 보며 그녀는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선우와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은 그녀에게 항상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갈망을 남겨주었다. 그러나 시간은 잔인하게도 앞으로만 흘러갔다. 그때 거실 한편에 놓인 낡은 라디오가 서연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것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유품이었다. 시아버지는 김민준의 아버지였고 평생을 전자기술 연구에 바친 은퇴한 엔지니어셨다. 그는 항상 낡은 라디오나 전자기기들을 만지작거렸고 서연에게는 그저 알 수 없는 취미처럼 보였다. 시아버지는 종종 서연에게 세상에는 소리가 닿지 않는 곳에도 파동이 흐른단다. 그것을 듣는 것이 진짜 기술이지. 같은 알 수 없는 말을 하곤 했다. 서연은 그 말을 흘려들었지만 지금 이 순간 왠지 모르게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유난히 그 라디오를 아끼셨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서연에게 유언처럼 이 라디오는 단순한 라디오가 아니다. 민준의 흔적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노쇠한 어르신의 마지막 집착이라고 생각했다. 시아버지는 민준이 죽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민준의 죽음이 시아버지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서연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의 방을 정리하면서 이 낡은 라디오를 유품으로 남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디오는 낡았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녀는 한 번도 켜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늘 그것을 시아버지의 이상한 취미의 상징처럼 여겼다. 그러나 오늘 밤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고요한 방 안에서 서연은 왠지 모르게 그 라디오에 손이 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라디오를 들어올렸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낡은 나무 케이스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먼지를 닦아내고 전원 스위치를 찾아 조심스럽게 돌렸다. 치
하는 낡은 기계음과 함께 라디오에서 희미한 정적음이 흘러나왔다. 서연은 주파수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다. 딱히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이 고요한 밤에 작은 소리라도 듣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었다. 주파수 다이얼을 돌릴 때마다 칙, 칙 하는 소리가 계속되었다. 그러다 갑자기 아주 희미하게 마치 물속에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저 라디오 잡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단순한 잡음이 아니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수십 년간 멈춰버린 시간처럼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목소리,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녀의 기억 속에 깊숙이 박혀있던, 그러나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목소리였다. 서연아, 서연아, 듣고 있니?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목소리였다.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의 목소리. 선우니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라디오의 소리가 더욱 커졌다. 잡음 속에서 선우의 목소리가 점차 선명해졌다. 서연아, 나야, 선우. 지금 내 옆에 있는 라디오를 켜고 있니 내가 이 안에 있어. 서연은 라디오를 든 채 굳어버렸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것은 꿈인가? 환청인가 아니면 자신이 미쳐버린 것일까?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라디오를 꽉 쥐었다. 그 낡은 라디오 안에서 죽은 줄 알았던 첫사랑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그녀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이자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폭풍 전야의 서막이었다. 이서연의 세상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다. 시아버지의 낡은 라디오에서 죽은 줄 알았던 첫사랑 박선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온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선우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분명했고 그녀만이 알 수 있는 과거의 비밀들을 속삭였다.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다. 그녀는 선우가 라디오 속에 갇혀 있거나 어떤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을 직감했다. 낙성대동의 옥탑방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유나를 재워놓고 그녀는 라디오를 켜고 끄기를 반복하며 선우의 목소리를 확인했다. 목소리는 반복적으로 서연아, 아스트라, 민준 이라는 단편적인 메시지들을 뱉어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서연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자신의 감각이 과부하되어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극심한 피로감 속에서 눈을 떴다.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며 자신의 변화를 곱씹었다. 그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은 굉음으로 다가왔고 창밖을 스치는 바람 소리는 마치 속삭이는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미세한 먼지 입자 하나하나까지 눈에 들어오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감이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졌음을 느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빌라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시계 초침 소리, 옆집 주인의 낮은 기침 소리마저 그녀의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다. 그녀는 어젯밤 라디오에서 들려온 선우의 목소리가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라디오를 켰다. 치익 하는 정적음 속에서 선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다시 들려왔다. 서연아,
듣고 있니? 제발, 날 도와줘. 서연은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만졌다. 이곳은 어릴 적 시계 부품에 베인 상처였는데 어쩐지 그곳을 만질 때마다 알 수 없는 에너지가 그녀의 몸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듯했다. 그녀의 뇌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성화된 상태였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발현되기 시작했음을 어렴풋이 감지했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켜서 인터넷 검색창에 죽은 사람 목소리, 라디오, 주파수 이상 등의 키워드를 입력해 보았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관련된 정보는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대부분의 검색 결과는 심령 현상이나 SF 소설에 대한 내용뿐이었다. 그녀는 답답함에 태블릿을 닫았다. 그녀는 당장 누군가에게 이 기이한 일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누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 십상이었다. 그녀는 이 비밀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외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선우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그녀는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시간의 흔적, 시계 수리점으로 출근했다. 가게 안은 낡은 시계들의 째깍거리는 소리로 가득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소리들이 그녀에게 다르게 들렸다. 시계들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 태엽이 풀리는 소리, 심지어는 시계 내부의 미세한 마찰음까지 그녀의 귀에는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들렸다. 그녀는 마치 시계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그녀는 손님들이 맡긴 시계를 수리하기 위해 돋보기를 들었다. 작은 부품 하나하나가 그녀의 눈에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어 보였다. 시계 내부의 복잡한 회로와 미세한 전자기 흐름이 그녀의 시야의 빛처럼 감지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을 통해 시계의 고장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녀의 손은 마치 마법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능력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순식간에 여러 개의 시계를 수리해냈다.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그녀의 능력은 마치 그녀의 몸속에 잠재되어 있던 거대한 에너지가 깨어난 듯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다. 그의 이름은 최민식 초이 민식. 그는 대형 시계 브랜드 아우라워치의 수석 디자이너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경계심과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그의 시선은 가게 안을 스캔하듯 훑어보았다. 그리고 서연의 손에 들려있는 낡은 라디오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했다. 서연은 라디오를 황급히 내려놓았다. 여기가 시간의 흔적, 시계 수리점 맞습니까? 최민식이 차갑게 물었다. 네, 맞습니다만. 서연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아우라워치의 최민식입니다. 최근 귀하의 가게에서 수리한 시계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최민식은 최근 서연이 수리했던 고가 시계 몇 점을 언급하며 불만을 표했다. 그는 시계가 완벽하게 수리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서연은 황당했다. 그녀는 자신이 수리한 시계는 완벽했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그 시계들의 모든 결함을 찾아내 고쳤다는 것을 확신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리한 시계는 모두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최민식은 비웃듯이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고객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술이 부족하다는 의미겠죠. 어쩌면 당신이 시간의 흔적이라는 간판에 걸맞지 않는 실력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의 말은
서연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서연은 자신의 능력이 의심받는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그녀를 조롱하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다. 최민식은 서연의 반응을 즐기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숨긴 채 서연을 압박했다. 그는 그녀의 가게를 깎아내리고 그녀의 실력을 의심하며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의 의도는 분명했다. 서연을 위축시키고 그녀가 이 라디오와 관련된 어떤 비밀을 파헤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가 떠나자 서연은 숨을 헐떡였다. 그녀는 최민식의 눈빛에서 섬뜩함을 느꼈다. 그가 단순히 시계수리 문제로 그녀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의 시선이 낡은 라디오에 머물렀던 순간, 그리고 그의 말 속에 담긴 비아냥거림이 그녀의 마음에 걸렸다. 그날 저녁 그녀는 딸 유나를 학원에서 데려오기 위해 길을 나섰다. 학원 건물 바로 건너편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여기는 서울역입니다. 제 딸이 지하철에서 사라졌어요. 순식간에 주변이 술렁였다. 한 중년 여성이 공중전화 부스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지하철을 탄 후 사라졌다며 지하철의 CCTV가 고장나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경찰에 신고할 것을 종용했다. 서연은 중년 여성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그녀의 강화된 청력은 여성의 목소리에 담긴 미세한 떨림과 불안정한 주파수를 감지했다. 서연의 뇌는 순간적으로 서울 지하철 시스템의 구조와 최근 뉴스에서 들었던 지하철 CCTV 시스템의 취약점, 그리고 주파수 대역을 떠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눈에 지하철 노선도의 복잡한 데이터 흐름과 특정 구간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전자기적 왜곡이 보이는 듯했다. 마치 컴퓨터가 데이터를 스캔하듯 그녀는 모든 것을 흡수했다. 그때 서연의 눈에 저 멀리서 지나가는 지하철의 모습이 들어왔다. 지하철 객차의 미세한 진동, 전기로 움직이는 지하철 모터의 불규칙한 소음, 심지어는 지하철 와이파이 시스템의 불안정한 신호까지 그녀의 감각에 포착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정보를 조합하여 소녀가 어느 방향의 지하철을 탔고 어떤 역에서 내렸을지, 그리고 현재 어떤 상태일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뇌는 이 모든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하고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다. 자신의 능력을 말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터였다. 그러나 한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 그녀는 공중전화 부스에 다가가 울고 있는 여성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혹시 따님께서 어떤 역에서 지하철을 타셨는지 아세요? 그리고 따님께서 혹시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셨나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중년 여성은 서연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네네, 딸이 신촌역에서 탔고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따님께서 혹시 스마트폰으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셨거나 이어폰을 꽂고 계셨나요? 혹시라도.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가능성은 없고요. 서연은 질문을 이어갔다. 여성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요, 음악을 듣고 있었을 거예요. 이어폰을 꽂고 있었으니까. 휴대폰 배터리는 글쎄요.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그녀의 눈에는 신촌역 주변의 미세한 전자기파 흐름과 지하철 와이파이 신호의 잔류 파형이 보였다. 그녀는 마치 퍼즐을 맞추듯 소녀의 마지막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따님은 아마 신촌역에서 지하철 2호선 내선 순환 열차를 타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홍대 입구역에서 내리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역에서 휴대폰 배터리가 갑자기 방전되면서 지하철 시스템에 미세한 오류와 겹쳐 위치 신호가 끊긴 것 같습니다. 지금쯤 아마 홍대 입구역 고객센터나 근처 파출소에 계실 겁니다. 서연의 진술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정확했다. 중년 여성은 서연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서연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에 다시 연락해 서연의 말을 전했다. 몇 분 후 경찰 무정위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신촌역 지하철 실종 여학생 홍대 입구역 파출소에서 발견됐습니다. 휴대폰 방전으로 연락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중년 여성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서연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 대신 경외심과 감사가 가득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걸 다 아셨어요, 당신은? 혹시 경찰이세요? 서연은 애써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어머니, 그냥 제가 운이 좋게 자세히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여성은 서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연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감각들은 이미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학원에서 유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선우의 목소리, 그녀의 알 수 없는 능력, 그리고 최민식이라는 낯선 남자의 등장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 모든 일에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시아버지의 낡은 라디오와 죽은 줄 알았던 첫사랑 박선우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녀는 유나를 재운 후 다시 라디오를 켰다. 치익 하는 정적음 속에서 선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서연아, 나야. 선우, 지금 내 옆에 있는 라디오를 켜고 있니? 내가 이 안에 있어. 난 죽지 않았어. 날 죽이려고 했던 자가 있어. 아스트라 연구소, 김민준, 그도 이 안에 있어. 선우의 목소리는 절규하다듯 이어졌다. 서연아, 최민식, 그를 조심해. 그는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해. 나의 연구를, 너의 모든 것을, 너와 유나를 지켜야 해. 서연은 라디오를 든 채 온몸이 굳어버렸다. 최민식, 아까 그녀를 찾아왔던 그 남자였다. 그리고 아스트라 연구소 그곳은 민준이 죽기 전까지 비밀리에 일했던 곳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선우의 실종, 민준의 죽음, 시아버지의 유언, 그리고 최민식의 등장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음모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알 수 없는 능력은 이 모든 것을 밝혀낼 열쇠가 될 터였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의 무게에 압도당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통해 선우와 민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희망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싸워야 했다. 이서연은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박선우의 절규, 섞인 경고, 그리고 최민식의 이름이 들려온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혼란과 두려움은 분노와 결의로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식의 수리공으로 살아갈 수 없었다. 그녀의 남편 김민준의 죽음, 그리고 첫사랑 박선우의 실종 뒤에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스트라 연구소와 최민식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유나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낡은 라디오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라디오는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우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진실을 밝힐 열쇠였다. 그녀는 주파수 다이얼을 섬세하게 돌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이전보다 훨씬 민감해져 있었다. 미세한 주파수 변화를 감지하고 잡음 속에서 선우의 목소리를 찾아내려 애썼다. 그녀의 귀에는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마치 확대된 것처럼 들려왔다.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엔진음, 심지어는 옆집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TV 소리까지 그녀의 뇌 속으로 여과 없이 밀려 들어왔다. 그녀의 감각은 과부하 상태였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집중했다. 선우야, 제발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말해줘. 서연은 라디오를 향해 속삭였다. 치익 하는 잡음 속에서 선우의 목소리가 단편적으로 이어졌다. 아스트라, 연구소, 프로젝트 팔콘, 위험해, 최민식, 조심해. 메시지는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프로젝트 팔콘이라는 단어가 서연의 뇌리에 박혔다. 그것은 선우가 대학 시절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인간의 의식을 디지털화하여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술에 대한 프로젝트 이름이었다. 그는 이 기술이 인류의 의식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혁명적인 기술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프로젝트가 현실이 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남편 민준의 죽음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진실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그녀에게는 이 복잡한 기술과 관련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바로 대학 동창이자 천재적인 전자기술자였던 강준호 캉준호였다. 그는 용산전자상가에서 낡은 전자제품을 수리하고 개조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엉뚱하고 괴짜 같았지만 기술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서연은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기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라디오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용산 전자상가로 향했다. 용산은 그녀에게 익숙한 장소였다. 민준과 선우도 종종 이곳에 와서 전자 부품을 구하곤 했다. 낡고 복잡한 전자상가 건물들 사이로 그녀는 준호의 가게를 찾아 나섰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납땜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그녀를 방했다. 준호의 가게는 예상대로 온갖 잡동사니 같은 전자 부품들로 가득했다. 낡은 컴퓨터 모니터, 고장난 스피커, 오래된 라디오 등이 쌓여 있었다. 준호는 작업대 앞에서 헤드폰을 낀 채 납땜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의 덥수룩한 머리카락과 뿔테 안경 너머로 빛나는 눈빛은 여전히 기술에 대한 그의 순수한 열정을 보여주었다. 준호야. 서연이 나지막이 불렀다. 준호는 깜짝 놀라 헤드폰을 벗었다. 서연을 발견하고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서연이 이럴 수가, 네가 여긴 어떻게? 연락도 없이. 오랜만이야, 준호야. 서연은 어색하게 웃었다. 네가 하는 일이 있어서 잠시 들렀어. 서연은 조심스럽게 라디오를 꺼내 준호에게 건네주었다. 이 라디오가 이상해. 돌아가신 시아버지 유품인데 왠지 계속 잡음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준호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라디오를 받아들었다. 낡긴 했네. 어디 한번 볼까? 그는 라디오를 이리저리 살피고는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여러 장비들을 연결하며 라디오의 내부 회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의 작업을 지켜보며 긴장했다. 선우의 목소리가 들릴까봐, 그리고 준호가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줄지 걱정되었다. 준호는 전문적인 지식으로 라디오를 해부했다. 그는 회로도를 분석하고
부품들을 하나하나 검사했다. 서연은 그의 옆에 서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는 라디오 내부의 미세한 전자기 흐름과 회로를 따라 흐르는 에너지의 파동이 보이는 듯 했다. 그녀의 귀에는 라디오 내부에서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전자기 노이즈와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발생하는 불규칙한 진동이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라디오가 그녀에게 말을 거는 듯했다. 이상하네. 이 나낡은 라디오에서 이렇게 미세한 주파수 간섭이 일어날 리가 없는데. 준호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마치 어떤 특수한 신호를 수신하고 있는 것 같아. 그것도 아주 미세한 주파수 대역에서. 그때 서연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가 뜨거워졌다. 그녀의 뇌 속에서 어떤 신호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무심결의 손가락으로 라디오의 특정 부위를 가리켰다. 준호야, 혹시 이 부분을 한번 봐줄 수 있을까? 뭔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아. 준호는 서연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을 쳐다보았다.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콘덴서인데 무슨 소리야.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서연의 눈빛이 너무나도 진지했기에 그는 마지못해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가 해당 부품의 측정기를 갖다 대자 측정기의 수치가 갑자기 요동쳤다. 이럴 수가 정말이야. 아주 미세한 진동이 감지돼. 서연아.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어? 이건 육안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건데. 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서연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서연이 단순한 시계 수리공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에게 어떤 특별한 감각이나 능력이 있음을 짐작하게 된 것이다. 그 순간 준호가 연결해 놓은 스피커에서 치익 하는 소리가 더욱 커지더니 갑자기 선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서연아, 내가 보내는 신호를 감지한 거니 대단해. 역시 너밖에 없어. 준호는 헤드폰을 벗어 던졌다. 그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버렸다. 이게 뭐야 이건 박선우 목소리잖아. 선우는 죽었잖아. 말도 안 돼. 서연은 준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라디오에서 선우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 그녀의 감각이 예민해진 것, 그리고 최민식이라는 이름이 언급된 것까지. 준호는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동시에 흥분했다. 그는 천재적인 기술자였고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에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선우가 정말 라디오 안에 갇혀 있는 걸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는 걸까? 이건 프로젝트 팔콘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선우가 대학 때 연구하던 그 프로젝트 말이야. 준호의 눈이 빛났다. 그는 선우의 천재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때 준호의 가게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내들이었다. 그들의 시선은 곧바로 서연과 준호, 그리고 작업대 위에 놓인 낡은 라디오에 고정되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강준호 씨, 이서연 씨 맞으십니까? 최민식 이사님께서 2분께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서 찾아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위협적이었다. 서연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최민식, 서연은 소름이 돋았다. 최민식이 어떻게 자신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준호는 재빨리 라디오를 손으로 감쌌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저희는 갈 수 없습니다. 순순히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니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뒤에 있는 어린 따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사내 중 한 명이 서연을 향해 비웃듯이 말했다.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윤아 최민식은 이미 그녀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윤에게 어떤 위험도 닥치게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야, 일단 따라가자.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하지만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그들의 채 올랐다. 차 안에서 서연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차 안의 모든 전자기기와 통신 시스템의 흐름을 감지했다. 그녀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떤 통신을 하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경호원들의 무정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지시가 잡음처럼 들려왔다. 아스트라 연구소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들려왔다. 차는 한참을 달려 서울 외곽의 외딴 건물 앞에 섰다. 그곳은 낡고 허름해 보이는 건물이었지만 주변에는 높은 담장이 둘러쳐져 있었고 최첨단 감시 카메라들이 빼곡히 설치되어 있었다. 그곳이 바로 박선우와 김민준이 일했던 아스트라 연구소였다.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 최민식은 연구소 내부의 한 회의실에서 서연과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이서연 씨, 강준호 씨, 제가 다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이서연 씨가 이토록 끈질길 줄은 더더욱 몰랐군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왜 선우와 민준이 죽은 겁니까? 서연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최민식은 비웃듯이 말했다. 죽음이라니요. 그들은 그저 프로젝트 팔콘의 일부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이제 저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프로젝트 팔콘을 이용해 막대한 부하 권력을 손에 넣으려 했던 것이다. 그는 선우와 민준이 자신의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고 그들을 제거하고 그들의 연구 성과를 가로챘던 것이다. 최민식은 서연의 손에 들린 라디오를 보며 말했다. 그 낡은 라디오. 쓸모없는 물건처럼 보이지만 박선우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죠.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을 대비해 자신의 의식 일부를 그 라디오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아주 미약한 형태지만 놀랍게도 작동하더군요. 그는 서연의 손에서 라디오를 빼앗아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지울 겁니다. 그가 라디오를 바닥에 내던지려 하는 순간 서연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의 손목 흉터가 강렬하게 뜨거워졌다. 그녀의 뇌 속에서 어떤 강력한 에너지가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다. 그녀의 눈에 최민식의 손에 들린 라디오에서 방출되는 미세한 전자기 파동이 선명하게 보였다. 안 돼,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뻗어 라디오를 향해 강렬한 의지를 보냈다. 그녀의 능력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다. 그녀의 뇌파가 라디오의 전작이 파동과 공명하듯 연결되었다. 그 순간 라디오에서 강력한 섬광이 터져 나왔다. 치이익 하는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라디오 내부의 회로가 과부하되어 스파크를 일으켰다. 최민식은 비명을 지르며 라디오를 놓쳤다. 라디오는 바닥에 떨어졌지만 놀랍게도 부서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서 선우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서연아, 내 능력을 믿어. 넌 할 수 있어. 그를 막아 최민식은 경악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서연이 단순한 시계 수리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에게 박선우와 관련된 알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탐욕과 불안으로 뒤섞였다.
그는 서연이 프로젝트 팔콘을 해독할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혹은 그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경호원 당장 저 여자를 붙잡아 최민식이 소리쳤다. 경호원들이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서연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그들을 제압해야 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자신의 뇌파를 집중시켰다. 그녀의 감각은 이제 주변의 모든 전자기기와 전파를 읽어낼 수 있었다. 그녀는 경호원들이 들고 있는 무정이, 그들의 몸에 숨겨진 녹음 장치, 그리고 연구소 내부의 감시 카메라 시스템의 전자기 파동을 감지했다. 그녀는 마치 지휘자처럼 손을 움직였다. 그녀의 의지에 따라 연구소 내부의 모든 전자기기가 오작동하기 시작했다. 감시 카메라 화면이 지직거리며 꺼졌고 경호원들의 무정이에서는 이상한 잡음이 흘러나왔다. 회의실에 조명이 깜빡거리고 문이 저절로 닫히는가 하면 테이블 위에 놓인 컴퓨터들이 제멋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경호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당황하며 우왕좌왕했다.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경외심이 가득했다. 서연이 단순히 기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것이다. 서연아 대단해. 이런 능력이 있었어. 준호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서연은 최민식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능력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직관은 그녀를 인도했다. 그녀는 이 능력을 사용하여 진실을 밝히고 선우와 민준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야 했다. 당신은 우리를 과소평가했어. 최민식,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서연의 능력 발현은 최민식을 경악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의 탐욕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서연의 특별한 감각이 프로젝트 팔콘의 핵심을 파악하고 제어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아스트라 연구소에서 벌어진 소동은 잠시 혼란을 야기했지만 최민식은 재빠르게 상황을 수습하고 서연과 강준호를 납치했다. 그는 그들을 연구소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비밀 실험실로 끌고 갔다. 이곳은 박선우와 김민준이 프로젝트 팔콘을 연구했던 봉어지였고 동시에 그들이 최민식에게 살해당한 비극적인 장소였다. 비밀 실험실은 차갑고 음침했다. 낡은 장비들과 복잡한 케이블들이 뒤엉켜 있었고 공기 중에는 쇠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약품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한가운데에는 섬뜩할 정도로 거대한 유리 원통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유리 원통 안에는 푸른빛을 내뿜는 미지의 기계 장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이 바로 프로젝트 팔콘의 핵심, 즉 인간의 의식을 디지털화하여 저장하고 전송하는 장치였다. 최민식은 서연과 준호를 쇠사슬로 의자에 묶었다. 그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서연 씨, 당신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저를 위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서연은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원하는 게 대체 뭡니까? 왜 선우와 민준을 죽인 겁니까? 최민식은 비릿하게 웃었다. 그들은 방해가 됐을 뿐입니다. 프로젝트 팔콘은 인류의 역사를 바꿀 혁명적인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기술을 인류의 의식 보존이라는 시시한 목적에만 사용하려 했죠. 저는 다릅니다. 이 기술로 저는 세상을 지배할 겁니다. 권력과 부, 명예,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죠. 최민식은 프로젝트 팔콘의 진짜 목적을 드러냈다. 그는 이 기술을 이용해 인간의 의식을 조종하고 대규모로 정보를 통제하며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생각까지 지배하려 했던 것이다. 그는 이 기술을 군사적 목적으로 팔아넘기거나 거대 기업의 비밀 병기로 활용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이서연 씨, 당신의 능력을 이용해 이 팔콘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당신은 이 장치에 접근하고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박선우는 죽기 전 당신의 시아버지에게 이 라디오를 맡겼고 그 라디오는 당신의 능력을 일깨우도록 설계된 일종의 열쇠였죠. 당신의 시아버지는 이 라디오를 통해 팔콘의 비밀을 아들 민준에게 전달하려 했지만 제가 먼저 선수쳤습니다. 최민식은 비열하게 웃었다.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시아버지의 낡은 라디오가 단순히 유품이 아니라 이 모든 음모의 핵심 열쇠였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리고 민준의 죽음 또한 이 프로젝트 팔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절대 당신의 계획에 동조하지 않을 겁니다. 서연이 소리쳤다. 최민식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죠.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한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는 유나가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유나의 뒤를 그림자처럼 쫓는 최민식의 부하들의 모습이 보였다.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의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 프로젝트에 협조하는 순간 당신의 딸은 안전할 겁니다. 자, 선택하십시오. 최민식은 비열하게 협박했다. 서연의 심장이 발이 묶인 듯 쿵쾅거렸다. 유나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 어떤 위험도 닥치게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최민식의 협박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녀의 능력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아닌 오히려 가족의 약점이 되는 듯했다. 최민식은 서연의 손에 팔콘과 연결된 헤드셋을 씌웠다. 헤드셋은 서연의 뇌파를 감지하고 팔콘에 연결하는 장치였다. 서연은 온몸의 신경을 집중하여 자신의 뇌파를 조절하려 애썼다. 그녀의 감각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팔콘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전자기파와 그 안에 담긴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그녀의 뇌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녀는 팔콘의 복잡한 회로와 내부 구조,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그녀는 마치 팔콘 자체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훌륭해. 이서연 이제 팔콘의 힘을 느껴봐라. 최민식이 환호했다. 그때 서연의 귀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선우의 목소리였다. 라디오에서 들려오던 것보다 훨씬 생생하고 절박했다. 서연아, 듣지 마. 저자의 말은 거짓이야. 팔콘의 힘은 네가 제어할 수 없어. 저자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세상은 파괴될 거야.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선우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팔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의 능력이 팔콘에 깊이 연결될수록 그녀는 그 장치가 가진 어두운 잠재력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팔콘은 단순히 의식을 저장하고 전송하는 것을 넘어 대규모로 사람들의 뇌파를 조작하고 감정을 통제하며 심지어는 기억까지 조작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살할 수 있는 궁극적인 무기였다. 최민식, 당신은 이 기술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 이건 무기가 아니야, 이건. 서연이 소리쳤다. 닥쳐, 시끄러워. 너는 내 말을 따르기만 하면 돼. 최민식이 버럭 소리 질렀다. 그는 실험실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켰다. 스크린에는 서울 시내의 실시간 교통 상황, 통신망 상태, 심지어는 사람들의 온라인 활동 기록까지 모든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나타났다. 이것 봐라.
이서연, 이 모든 정보가 내 손 안에 있다. 내 능력을 이용하면 나는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어. 세상은 나의 것이 될 거야. 최민식은 광기에 사로잡힌 듯 웃었다. 서연은 스크린에 비치는 도시의 모습을 보며 몸을 떨었다. 그녀의 능력은 그녀에게 도시의 모든 전작이 흐름을 보여주었다. 마치 거대한 신경망처럼 연결된 도시의 시스템이 그녀의 눈에 투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팔콘이 이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능력과 팔콘이 결합되면 그녀는 최민식의 소나귀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될 터였다. 그때 준호가 묶인 채 발버둥 치며 외쳤다. 서연아, 하지마. 저자의 말을 듣지마. 저자가 저지른 짓을 생각해 선우랑 민준이를 죽인 놈이야. 준호의 목소리는 서연의 이성을 되찾게 해주었다. 그녀는 유나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선우와 민준의 복수를 하고 최민식의 악행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단지 악용당할 도구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최민식의 지시를 따르는 척하며 시간을 벌기로 했다. 그녀는 헤드셋을 통해 팔콘의 시스템에 더욱 깊숙이 침투했다. 그녀는 자신의 뇌파를 이용해 팔콘의 핵심 알고리즘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미세한 오류와 취약점을 찾아내고 최민식 모르게 시스템을 역이용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전자도서관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듯 팔코니의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냈다. 그녀의 눈앞에는 박선우가 프로젝트 팔콘을 개발하면서 남긴 수많은 기록들이 펼쳐졌다. 그의 연구 노트, 그가 작성한 알고리즘, 그리고 그가 남긴 경고 메시지들. 선우는 팔콘이 가진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시스템 곳곳에 안전장치와 비상탈출 코드를 숨겨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민식은 그 코드들을 해독하지 못했고 팔콘의 잠재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민식은 서연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는 줄 알고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좋아, 이제 팔콘의 힘을 보여줄 시간이다. 먼저 저항하는 자들의 통신망을 마비시켜라. 그리고 내 말을 따르지 않는 기업들의 시스템을 해킹해서 모든 정보를 빼내라. 서연은 최민식의 지시에 따라 팔콘을 조작하는 척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는 키보드를 두드리듯 공중에서 움직였다. 그러나 그녀는 최민식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선우가 남긴 비상탈출 코드를 활성화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팔콘의 핵심 시스템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팔콘에 내장된 통신 주파수 조작 기능을 역이용하여 외부로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낼 준비를 했다. 그녀는 선우의 목소리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세상에 알리고 박성준 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라디오를 통해 선우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었고 이제 그 연결은 그녀의 능력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서연아, 네가 할 수 있어. 나를 믿어. 선우의 목소리가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서연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팔콘의 시스템에 자신의 의지를 투영했다. 그녀는 최민식의 통제를 벗어나 팔콘의 모든 잠재력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려 했다. 그녀는 팔콘의 에너지 흐름을 조작하여 실험실 내부의 모든 전자기기에 강력한 역전파를 보냈다. 실험실 내부의 모든 전자기기들이 요동쳤다. 최민식의 모니터가 지직거렸고 그의 통신 장비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의 부하들은 혼란에 빠져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최민식은 경악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럴 수가, 네가 감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서연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최민식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그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 흉터는 마치 불에 지진 듯 뜨거웠고 그녀의 몸속에서는 알 수 없는 에너지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이것은 그녀의 능력이 폭주하는 순간이었고 동시에 그녀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의 도전이었다. 이서연의 통제된 폭주는 최민식의 아스트라 연구소를 순식간에 혼돈에 빠뜨렸다. 그녀의 손목 흉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한 강렬한 에너지. 그것이 만들어낸 전자기 역전파는 실험실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켰다. 컴퓨터 모니터들은 검은 화면으로 변하며 지직거렸고 경고등은 미친 듯이 깜빡였다. 최민식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서연의 능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프로젝트 팔콘이 가진 힘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이서연뿐이라는 사실에 전율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멈춰. 최민식이 소리쳤지만 서연은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듯했다. 그녀의 눈은 프로젝트 팔콘의 핵심 장치인 거대한 유리 원통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안에서 푸른빛을 내뿜는 미지의 기계 장치와 자신의 뇌파를 완벽하게 동기화시키고 있었다. 그녀의 의식은 팔콘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선우가 숨겨놓은 비상 탈출 코드와 진실의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때 낡은 라디오에서 박선우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서연아, 이제야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내 능력으로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줘. 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들을 세상에 보여줘. 선우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동시에 깊은 신뢰를 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능력을 믿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이용해 팔콘의 데이터베이스를 열어젖혔다. 그녀의 눈에 수많은 파일들이 보였다. 아스트라 연구소의 비밀 보고서, 최민식의 불법적인 연구 자금 흐름, 그리고 박선우와 김민준이 작성한 프로젝트 팔콘의 본래 목적과 최민식의 악행을 고발하는 영상 기록들까지. 모든 진실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최민식은 비명을 지르며 서버실을 향해 달려갔다. 안 돼. 모든 데이터를 지워야 해. 내 비밀이 드러나면 안 돼. 그러나 서연은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팔콘의 제어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실험실 중앙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 모든 진실을 송출하기 시작했다. 최민식이 그동안 숨겨왔던 비리, 그가 박선우와 김민준을 살해하고 프로젝트 팔콘을 강탈하는 과정이 담긴 영상들이 스크린의 번개처럼 지나갔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광기로 일그러졌다.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연구소 외부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박성준 형사가 이끄는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친 것이다. 준호는 서연이 팔콘의 시스템을 역이용하여 보낸 미세한 조난 신호를 감지하고 즉시 박 형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박 형사는 이미 김민준 사건에 의문을 품고 있었기에 준호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즉시 출동했던 것이다. 경찰들이 실험실 문을 부수고 들어오자 최민식은 미친 듯이 웃으며 소리쳤다. 늦었어. 이미 다 끝났어.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 그러나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자신이 스크린에 송출해 놓은 자신의 악행 영상들이었다. 최민식, 당신을 살인 및 첨단 기술 강탈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박 형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민식은 발악하며 저항했지만 경찰들에게 제압당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서연을 향해 저주의 눈빛을 보냈다. 이서연, 너도 오래가지 못할 거야. 이 기술은 너무 위험해.
넌 감당할 수 없을 거야. 서연은 최민식의 말을 들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윤에게 달려가 유나를 꼭 안았다. 유나는 엄마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엄마, 무서웠어. 괜찮아. 유나야, 이제 다 괜찮아. 서연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녀는 유나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박 형사는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이서연 씨, 정말 대단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선우 씨와 김민준 씨의 억울한 죽음도 이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겁니다. 천만에요, 형사님, 강준호 씨와 형사님 덕분입니다. 서연이 겸손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박 형사는 그녀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언론은 아스트라 연구소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비밀리에 진행되던 첨단 기술 연구와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음모가 세상에 드러나자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프로젝트 팔콘이라는 인간의식 전송 기술의 존재는 과학계와 대중에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최민식의 구속은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의 재판은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그는 마침내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그의 이름은 탐욕과 악용된 기술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며칠 후 서연은 언론 앞에 섰다. 아스트라 연구소에서 공개된 영상 기록들과 박선우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들은 그녀에게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고 동시에 그녀를 진실을 밝힌 영웅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곁에는 강준호가 든든하게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믿어주고 그녀가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유나 또한 서연의 옆에서 작지만 의젓한 모습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고 박선우 박사님과 고 김민준 씨의 억울한 죽음을 다시 한번 애도하며 그들의 명예가 회복되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박선우 박사님은 프로젝트 팔콘을 인류의 의식을 보존하고 인류의 지평을 넓히는 위대한 기술로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최민식은 그의 연구를 탐욕과 권력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려 했습니다. 그녀는 선우가 남긴 메시지를 인용하며 프로젝트 팔콘이 가진 잠재력만큼이나 그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팔콘의 핵심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박선우의 의지와 그의 연구에 대한 깊은 이해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단지 진실을 밝히는 도구일 뿐 그것을 오남용할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서연은 수많은 기자들의 질문 3례를 받았다. 그녀는 그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했고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그녀의 진심은 대중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시계 수리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의 수호자이자 기술 윤리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날 밤 서연은 유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낡은 옥탑방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이제 그 공간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가졌다. 그곳은 그녀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공간이자 자신의 능력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달은 장소였다. 그녀는 낡은 라디오를 손에 들었다. 치익 하는 정적음 속에서 선우의 목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다. 팔콘의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선우의 의식은 라디오 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듯했다.
어쩌면 그는 이미 편안하게 잠들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의 존재를 그녀의 마음속에서 느낄 수 있었다. 엄마, 이제 아빠랑 박선우 아저씨는 정말로 하늘나라에 간 거야. 유나가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물었다. 서연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응, 유나야. 아빠랑 선우 아저씨는 이제 편안하게 쉬고 계실 거야. 그리고 엄마는 아빠랑 선우 아저씨가 바라던 대로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거야. 유나는 엄마의 품에 안겨 조용히 잠이 들었다. 서연은 유나의 작은 어깨를 토닥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유나가 있었고 준호라는 든든한 동료가 있었으며 박 형사라는 믿을 수 있는 조력자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선우와 민준의 유지를 이어받아 기술이 인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서연의 삶은 최민식 이사장의 몰락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녀는 아스트라 연구소에서 공개된 진실을 통해 남편 김민준과 첫사랑 박선우의 명예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꿈꾸던 기술의 이상을 세상에 알리는 성우자가 되었다. 그녀는 영웅으로 칭송받았지만 그 명성에 취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인류를 위한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아스트라 연구소는 최민식 일가의 불법 자산 환수와 함께 정부의 관리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서연은 이 연구소를 이어받아 새로운 미래기술연구소 New Future Tech Institute로 재편했다. 그녀는 연구소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재정비하며 강민혁이 악용했던 프로젝트 팔콘을 인류에게 이로운 기술로 발전시키는 데 주력했다. 연구소의 새로운 목표는 기술이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김태영 박사의 신념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연구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최첨단 빌딩으로 이전했다. 낡고 음침했던 아스트라 연구소와는 대조적으로 이곳은 밝고 현대적인 분위기를 자랑했다. 통유리 외벽은 햇살을 가득 머금었고 내부에는 최신 장비들이 즐비했다. 그러나 서연은 여전히 자신의 소박한 옥탑방 생활을 유지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거칠애가 아닌 기술의 본질과 윤리였다. 매일 아침 그녀는 지하철을 타고 역삼동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녀의 눈빛은 확신과 열정으로 빛났다. 강준호는 새로운 미래기술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자 이서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서연의 비범한 능력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었고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프로젝트 팔콘의 복잡한 알고리즘을 해독하고 서연의 지시에 따라 안전장치와 윤리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준호는 가끔씩 서연에게 엉뚱한 농담을 건네며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기도 했다. 박성준 형사는 서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그는 이제 형사가 아닌 새로운 미래기술 연구소의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며 기술윤리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다. 그는 서연의 진정성과 비전을 믿었기에 기꺼이 자신의 전문성을 기부했다. 그는 서연에게 종종 이서연 씨, 당신은 단순한 과학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정의를 구현하는 상징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녀를 격려했다. 김현우, 즉 김윤아는 서연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이자 영리한 조수가 되었다. 윤아는 어머니가 겪은 모든 일을 목격하며
과학과 기술에 대한 깊은 호기심과 이해력을 키웠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미래기술연구소의 최연소 데이터 분석가로 활동하며 어머니의 연구를 돕는 데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그녀는 김태영 박사의 방대한 연구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냈다. 유나는 종종 어머니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엄마, 아빠가 남긴 기록을 보니까 팔콘 기술을 이용하면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이 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유나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유나야, 아빠는 항상 기술이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우리가 그 뜻을 이어받아야 해. 새로운 미래 기술연구소의 첫 번째 핵심 프로젝트는 뇌파 기반 학습 보조 시스템 이었다. 이 시스템은 프로젝트 팔콘의 핵심 원리를 응용하여 학생들의 뇌파를 분석하고 개개인의 학습 스타일에 최적화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또한 집중력 향상과 기억력 증진에 도움을 주며 난독증이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와 같은 학습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도 맞춤형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다고 해서 모든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최민식의 몰락으로 이득을 본 또 다른 세력이 있었다. 바로 재계에 숨겨진 거물. 검은 그림잠으로 불리는 조직이었다. 그들은 아스트라 연구소의 잔해를 흡수하려 했고 프로젝트 팔콘의 진짜 가치를 눈치채고 새로운 미래기술연구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재계와 정치계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서연의 연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은밀하게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들은 서연이 가진 팔콘의 핵심 기술, 즉 인간 의식을 제어하고 전송하는 능력 자체를 탐내고 있었다. 그들은 서연을 자신들의 소나귀에 넣어 그녀의 능력을 악용하려 했다. 어느 날 밤 연구소의 핵심 연구 데이터가 유출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커들은 연구소의 방어 시스템을 뚫고 들어오려 했지만 서연의 강화된 감각과 준호의 빠른 대처로 큰 피해는 막았다. 서연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해킹 시도의 근원지를 추적했다. 그녀의 뇌에는 복잡한 네트워크의 흐름과 해커들이 사용하는 미세한 전자기파 신호가 보였다. 그녀는 그 신호에서 최민식의 잔재나 단순한 해커가 아닌 훨씬 더 조직적이고 강력한 세력이 배후에 있음을 감지했다. 그것은 검은 그림자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연구소의 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내부 감시 시스템을 정비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연구소 내부의 모든 전자기파 흐름을 감지하고 의심스러운 신호를 찾아냈다. 그녀의 감각은 이제 단순히 기계를 꿰뚫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위협의 존재까지 감지하는 듯했다. 그녀는 검은 그림자가 언제든지 자신들을 노릴 수 있음을 직감했다. 김민준의 어머니, 즉 서연의 시어머니는 민준과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오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서연과 유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서연의 용기와 헌신에 깊이 감사하며 종종 연구소를 찾아와 서연과 유나를 격려했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의 유산이 올바른 사람에게 전해졌다는 것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회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자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웃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책임감과 함께 보람과 희망을 느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서연은 연구소 건물을 나서는 길에 작은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과거 자신이 옥탑방 앞에서 보살펴 주었던 그 고양이와 닮아 있었다. 고양이는 비를 피하려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멈추고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품속에서 따뜻한 우유 한 팩을 꺼내 고양이에게 내밀었다. 고양이는 경계심을 풀고 우유를 마시기 시작했다. 서연은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작은 생명에게도 온정을 베푸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내면의 선량함은 변치 않았다. 서연은 연구소로 돌아와 뇌파 기반 학습 보조 시스템의 최종 테스트를 진행했다. 유나는 옆에서 그녀의 작업을 도왔다. 그들은 시스템이 학생들의 집중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복잡한 개념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시스템은 교육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회의 소외계층 아이들에게도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엄마,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거예요. 유나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유나야, 이건 시작에 불과해.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많아. 김태영 박사님이 꿈꾸셨던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야지. 서연은 유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서연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의 외로움을 강조하는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비추는 희망의 불빛이었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능력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고 그녀는 그 세상을 인류를 위해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단지 기술적인 것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 힘을 선한 영향력으로 펼쳐나갈 것이었다. 이서연의 삶은 마침내 완연한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최민식 이사장의 추악한 음모가 만천에 드러나고 그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서연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천재 시계 수리공이나 기술자를 넘어선 불의에 맞서 진실을 밝힌 시대의 영웅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녀가 재편한 새로운 미래기술연구소는 강민혁의 비리로 얼룩졌던 아스트라 연구소의 오명을 완전히 씻어내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술 연구의 상징으로 우뚝 섰다. 가장 먼저 찾아온 봄은 서연의 어머니, 즉 민준의 어머니에게 찾아왔다. 그녀는 민준과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진 후 오랫동안 짓눌렸던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막대한 보상금 중 상당 부분을 시어머니의 치료와 편안한 여생을 위해 사용했다.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서연의 끊임없는 보살핌 덕분에 그녀의 건강은 빠르게 호전되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근심과 슬픔 대신 평온함과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종종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사랑과 자랑스러움이 담긴 말을 속삭이곤 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눈물과 미소가 이제 자신이 선택한 길을 계속 나아갈 가장 큰 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 주었기에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최민식 사건으로부터 얻은 나머지 보상금은 서연에 의해 더욱 의미 있게 사용되었다. 그녀는 박선우 박사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재능 있는 젊은 인재들을 지원하기 위한 박선우 재단을 설립하는 데 착수했다. 그녀는 이 재단이 선우가 꿈꾸던 기술의 윤리와 인류애를 실천하는 기관이 되기를 바랐다. 재단 출범식은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기술, 과학, 교육, 언론계의 수많은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재단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인 서연은 단상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소심하고 무기력했던 시계 수리공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감과 침착함, 그리고 넓은 시야를 가진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났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따뜻한 울림이 있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과학자, 교육자 여러분, 그리고 기술의 미래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박선우 재단의 탄생을 목격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재단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희망과 진실, 그리고 꿈의 구현입니다. 기술이 인류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재능이 육성되며 진정한 기여가 존중받는 세상에 대한 꿈입니다.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관중석을 둘러보았다. 시어머니가 박성준 형사, 그리고 윤아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시어머니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고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윤아는 서연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 형사는 그녀의 모습을 대견하다는 듯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강준호 또한 맨 앞줄에 앉아 서연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고 박선우 박사님은 재능 있는 과학자셨지만 불행한 운명을 맞으셨습니다. 그는 평생을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바치셨고 인류를 위한 위대하고 안전한 기술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인의 탐욕과 잔인함으로 인해 그의 생명과 명예를 잃으셨습니다. 박선우 박사님의 이야기, 그리고 저의 남편 김민준 씨의 이야기는 기술이 악인의 손에 들어갈 때 얼마나 파괴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더 차분해졌지만 여전히 강렬했다. 그녀는 라디오에서 선우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던 순간,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발현되기 시작했던 과정을 간략하게 언급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박선우의 연구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낡은 라디오는 저에게 진실을 찾아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라디오가 아니라 박선우 박사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담고 있는 유품이었습니다. 이 낡은 라디오와 박사님의 굳건한 의지, 그리고 저의 작은 능력이 합쳐져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늘 간직하던 이제는 새롭게 케이스를 씌운 낡은 라디오를 들어 올렸다. 라디오는 반짝이는 윤기를 머금고 있었다. 박선우 재단은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과학자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견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특히 혁신적이지만 악용되기 쉬운 기술들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박선우 박사님과 같은 운명을 겪지 않도록 법적, 재정적, 그리고 전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기술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이나 기회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젊은 인재들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연구를 지원하며 젊은이들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션 센터를 설립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개인이 잠재력을 가진 씨앗을 품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임무는 그 씨앗이 싹트고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연의 연설은 뜨거운 박수갈채 속에서 막을 내렸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개인적인 비극을 공동체를 위한 동력으로 승화시킨 그녀의 방식에 경외심을 표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초라한 시계 수리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 기술 발전의 새로운 아이콘이자 정의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출범식 후 서연은 수많은 축하와 협력 제안을 받았다. 그녀는 한 명 한 명과 시간을 보내며 기술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공유했다. 김윤아는 재단의 최연소 이사이자 새로운 미래기술연구소의 수석 데이터 분석가로서 언제나 그녀의 곁에서 모든 대외 업무와 재단 운영을 지원했다. 그녀는 서연이 무한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동료이자 기술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는 파트너였다. 윤아는 서연의 그림자가 아닌 그 자체로 빛을 발하는 존재로 성장하고 있었다. 강준호는 새로운 미래기술연구소의 수석 연구 책임자로서 재단의 핵심 기술 개발을 주도했다. 그는 서연의 독특한 능력을 이해하고 보완하며 프로젝트 팔콘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응용 분야를 개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박성준 형사는 재단의 고문 변호사 역할을 자처하며 기술보호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그의 경험과 통찰력은 재단의 윤리적 운영에 큰 힘이 되었다.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 중 하나는 과학 영재 멘토링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 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젊은 스타트업과 개인 발명가들과 연결되어 아이디어 개발, 특허 출원, 그리고 법적 권리 보호를 지원한다. 서연은 특히 기술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식을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그녀는 미래에 유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중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믿었다. 그녀는 또한 프로젝트 팔콘 기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며 박선호 박사가 남긴 미완성된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프로젝트 팔콘의 원래 목적이었던 인간의 의식 보존 기술은 이제 생명윤리위원회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치매 환자들의 기억 보존이나 불치병 환자들의 의식 보존 연구에 활용될 가능성을 탐색하게 되었다. 서연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서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녀는 더 이상 책임감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다. 대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기쁨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했지만 이제 그녀는 더 넓은 마음과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았다. 그녀의 곁에는 건강을 되찾은 시어머니와 든든한 동료 윤아,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조력자들이 함께했다. 그들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서연은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 내 작은 정원을 산책했다. 시어머니는 이제 서연의 부축 없이도 가볍게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활짝 핀 꽃들을 감상하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서연아, 엄마는 정말 행복하다. 시어머니는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지금의 너를 보니 민준이도 선우도 분명 자랑스러워 할 거야. 서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모든 게 어머니께서 저에게 힘과 믿음을 주신 덕분이에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이제는 깨끗하게 보존된 낡은 라디오를 꺼내 시어머니의 손에 쥐어 드렸다. 라디오는 더 이상 잡음을 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서연의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듯했다. 이 라디오는 모든 것의 증거예요. 예요, 어머니. 이것은 아빠의 유산이자 선우의 의지, 그리고 민준이의 사랑의 상징이에요. 시어머니는 라디오를 조용히 어루만지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은 멀리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 했다. 옛날에 내 남편이 말씀하시길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꽃이라고 하셨단다. 기술도 마찬가지야. 올바르게 사용하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 서연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부모님과 선우가 자신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이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정직함, 굳건한 의지, 그리고 정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그 유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꽃을 피워낼 것이었다. 그녀의 두 번째 봄은 따뜻하고 희망찼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며 그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었다.